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긴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지긴 했습니다. 소득은 예전과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줄었거나 한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얘기만 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저 역시 지금 씀씀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럼 어떨까? 부자들의 재테크에 변화가 있어서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의 비중은 줄이고 있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금융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참고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평균 총 자산은 약 70억에서 약 60억대로 줄었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줄었네요. 이 부자들의 기준은 100억짜리 건물 하나 있다고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고객들만 부자로 분류해서 조사해 본 겁니다. 작년 한창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하던 때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했을까? 부동산과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성 자산이나 채권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물론 뭐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꾸준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부동산 시장에 아직 부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입니다. 2020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로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8년, 2019년 초중반 여기까지는 다주택자들이나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끌어모으는 걸 저도 자주 목격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때도 묻지마 부동산 쇼핑 무조건 요것보다는 부동산 규제가 계속 생겨나면서 요거를 피해서 하나씩 사모으는 정도가 대략 집 좀 있는 돈 좀 있는 부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유행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부동산 규제가 이렇게 딱 생겨버리면 그 주변이나 다른 곳에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기죠. 그 부분을 부자들이 가장 먼저 공략을 잘 했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빨라야 하고 부동산 정책을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고 또 꾸준히 부동산 시세를 알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항상 두둑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머니에 몇 억은 있어야 돼요. 즉 저 같은 일반인은 쉽게 따라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발주자로 뒤늦게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빚내서 따라붙은 사람들이 바로 영끌족이 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현재 2024년 여기까지 적어도 제가 체감하고 알고 있는 한은 다주택자 또는 부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부동산 매수 시장에 그러니까 집을 사는 곳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시장에서는 꾸준히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보면 2021년도 이때는 부자들의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58%였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부동산 하락기 이때는 55%로 3%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이었죠. 부동산 반등기라고 볼 수도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의 비중이 부자들이 50%로 확 또 줄어듭니다. 2021년 이때 부동산 폭등기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부동산의 비중이 마이너스 8% 하락한 겁니다. 꾸준히 부동산의 비중을 계속 줄여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리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반대로 또 꾸준히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즉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팔고 또 그거를 현금성 자산을 계속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부자들의 부동산을 받아준 사람이 또 있겠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그걸 다 받아줬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집 산 사람들이 2030 세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폭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나올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이 그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지작거리는 카드들이 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내지는 축소,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배제 요거를 연장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봤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 요거는 작년에 끝났어야 하는데 그게 1년 더 연장을 했고 이번에 또 연장해서 이제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주택자, 일반 1주택자 말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은 기본 양도소득세 6에서 45%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과 세율을 더 냅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2주택자는 20% 더 내고 3주택자는 30% 더 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아무튼 부자들이 급하게 집을 안 팔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는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집을 팔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다 요겁니다. 요거 천천히 팔려고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의 급매 매물이 시장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보시는 네이버 부동산의 아파트 매도 호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요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지금의 급매는 대부분 갈아타기 하시는 1주택자 또는 영끌족 분들이 조금이라도 반등했을 때 이때쯤 털어서 손절하자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올라 감당 안 되네. 6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신규 연체액, 은행대출 연체율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0.27%로 0.02% 상승했고 신용대출의 연체율도 0.84에서 0.1% 오른 수치를 나타냅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연체율, 그러니까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게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주택담보대출, 뭐 주담대 대출로만 이게 부동산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지금 특히 높기 때문에 수출이 이게 아무리 늘어나고 있어도 내수가 그 발목을 꽉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은행이자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때 받았던 저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좀 싸게 대출을 받았던 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근데 이게 계속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동안은 이자만 냈다면 이제는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시기가 계속 도래하면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영상 도입부에 이야기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저조차도 돈 쓰는 씀씀이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앞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포구 부동산 하락거래 변화 또 알아보겠습니다. 4주 만이네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조 마레푸조 여기 25평이 최근에 13억 7,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2층 매물인 점 참고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3,885세대 2014년 아파트입니다. 2호선 5호선 뭐 W역세권 거기에다가 몇 단지에 위치해 있느냐 뭐 요거에 따라서 선호도의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 여기도 몇천 세대 이상 되는 이런 매머드급 단지 규모일수록 이런 편차가 계속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디테일의 차이가 이런 경우 몇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싸다고 덜컥 집으면 안 돼요. 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관심을 가진 아파트 단지를 구석구석 자주 돌아다녀 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가보고 또 퇴근 시간에도 가보고 또 저녁 늦은 시간에도 가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이 다 같은 남양이 아닙니다. 요즘은 용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요즘 집들은 A동은 남양인데 하루 종일 일조권 간섭을 안 받고 계속 해가 잘 드는 경우가 있고 바로 옆에 B동은 이것도 같은 남양인데 A동에 가려지게 돼서 오후가 되면 한 오후 3시만 되면 저층부 같은 경우 이미 해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그림자 지는 거 이것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거는 부동산 공식을 몇 개 외워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자주 아파트 단지 주변을 빙글빙글 여러분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떡하니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25평에 17억까지 갔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3억 3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9%입니다. 이번에는 아현동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34평이 최근에 14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97세대 미들급이고 2017년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뭐 세대수는 뭐 큰 편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뭐 입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살짝 언덕이긴 해요.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8억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3억 5천만원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9%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레프 남쪽에 위치한 레미안 공덕 3차, 4차, 5차 아파트들 거래를 모아서 보겠습니다. 이쪽 아파트들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몇 개 쭉 거래가 됐는데 12억 1천만원부터 13억 2천만원 요 사이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하락률도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9%요 사이입니다. 여길 보면 저층은 15%에서 19%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고층은 11%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촌수 마이파크 가봅니다. 여기 34평이 17억 5,500만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1015세대이고 2019년 아파트입니다. 자, 서강대역, 신촌역, 광흥창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여의도 진출이 뭐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을 받던 곳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21억 7천만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4억 2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9%. 마포구 아파트 하락거래 상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마포구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여기 마레프를 중심으로 그 주변은 평균 대략 한 15% 정도 하락한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역세권에서 조금 멀어진 곳이나 아니면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곳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변화에 지역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항상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부비가 드리고 싶은 잔소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시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마음속에 찍어둔 아파트가 있다면 자주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단순히 부동산 공식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하는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세입자였던 사람들이 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장단점을 잘 알고 장점이 더 크니까 그걸 사는 겁니다. 가격 하락이 남들보다 좀 심하다라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그 아파트 세입자들이 그 집을 매수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다 외부 사람들이 삽니다. 살아보니까 단점을 너무 잘 알겠거든요. 우리가 모든 아파트들을 다 직접 가서 살아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그 주변을 계속 다녀봐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나한테 좋은 집을 떡하니 선물처럼 안겨주진 절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